네, 안녕하세요. 42도 기적 365일 동안 온열 치료하는 아미랑의 김선만입니다. 이번 달에는 시리즈로 그 검사 결과만 갖고 우리가 치료를 다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걸 했고, 지난주에는 암 치료 중에는 고비가 옵니다. 뭐 고비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고비가 있듯이 고비가 오는데 그 고비를 어떻게 잘 파악하고 현명하게 넘어가서 우리 최종적인 목표인 암과 휴전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간을 연장하고 또 삶의 질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그렇다면 그 치료하고 있는 이 치료가 모든 게 이제 그것만 올인하다 보면 혹시나 그게 내성이 생기거나 치료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을 때 갑자기 또 다른 치료 생각이 들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중에도 다른 가능한 치료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자는 뜻에서 다음 수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질문 한번 보고 또 가겠습니다. 정리해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방광암입니다. 원장님의 조직 검사가 원장님이 조직 검사가 암을 퍼뜨릴 수 있다는 내용의 강의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번에 추적 검사하는데 방광 내시경 조직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럴 경우 암이 퍼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걱정들 하세요, 환자분들이.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더워졌죠? 네. 역시 오늘도 암이랑 로고 이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하셨고 조직 검사와 혹시나 암이 퍼지는 거에 관계성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사실은 이제 그 방광은 일단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면 그때 계속 나오면은 우리가 기저귀 다녀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되니까 방광이라는 오줌보라 그러죠. 그 소변이 모이는 곳에 모여 있다가 신호가 옵니다. 너무 찼어. 너무 차면 이게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방광 소변 보는 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기능이 중요해요. 하나는 길이 열려야 되고 방광을 짜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복근을 이용해서 탁 짜게 되겠죠. 어쨌거나 방광이 차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조직입니다.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오랜 기간 소변이 머무르게 돼요. 머무르는데 소변이 이제 좀 산성이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독성 물질도 있을 수 있고 뭐 음식에 대사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연출된 걸 통해서 방광에 자극이 되고 또 유전적인 성향에서 방광벽에 암이 생길 수 있다. 방광에 생기는 게 방광암이죠. 이제 조직 검사를 할 때는 이제 요도가 있으면 요도는 이제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길이죠. 요도에다가 이제 방광경을 집어 이 방광경입니다. 이분이 손에 갖고 있는 게 그러면 오줌보에 들어가서 뭐 요 하얀 부분에 암이 있다고 생각하면 암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요 종양을 갖다가 이제 뜯어내는 거죠. 이렇게 뜯어내서 이게 진짜 암인지 어떤 종류인지 어느 정도 깊이인지 등등을 봅니다. 물론 이제 영상도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한 암이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방광에 이렇게 방광경이라는 이런 그 기구를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그걸 떼어낸다. 이게 조직 검사, 방광 조직 검사를 한 거예요. 방광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도 이걸로 해요. 떼어내 버려요. 그래서 아주 작을 때는 조직 검사하면서 떼어내 버려요. 그럼 그게 치료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방광 말고 일반 흔히 조직 검사하고 이제 걱정하는 게들이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퍼지지 않을까 이런 가는데 결론적으로 매우 낮다예요. 매우 낮다. 방광은 특히나 암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매우 낮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치료적 목적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딱 보시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셔서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 띄어낸 부분을 갖다가 잘 하면은 뭐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 뭐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매우 낮다. 근데 조직 검사 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 맞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암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보인다고 무조건 다 암이 아니. 용종 우리 띄었는데 용종이 암인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육안으로만 보고서 알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표피층이 있고 중간이 있고 뭐 깊이가 있고 밖으로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밖으로만 튀어나온 놈이냐 안쪽에도 있느냐 또는 가장 중요한 근육까지 갔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완전히 달라요.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악성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치료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드시 검사가 필요해요. 퍼트리냐? 근데 방광암은 거의 제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옛날에 한번 했더니 너무 거기에 일부 암이 그래요. 일부 암이 그런데 일부 암에서 악성도가 높은 것들 그리고 지연이 너무 됐을 때, 그러니까 하자마자 짧은 시간 안에 했으면 그런 일이 현재까지 연구는 없는데 길어질 때, 그러니까 특정암에서 특정 시기를 넘겼을 때 얘기지 조직 검사를 하면 암이 퍼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또 우려의 얘기를 했더니 또 거기에 너무 그것만 기억하셔가지고 또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요거는 이제 23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유방암에서 이제 전이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동물 실험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수술하고 그래서 지연을 갖다 했더니 어떠냐 해서 그때 당시에 수술 지연으로 그 꽤 오랜 기간 2달 정도 지나니까 확 올라가더라 사망률이 이런 거예요. 이게 동물의 정확히 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하여튼 이건 논문에 실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2023년에 조직 검사하고 유방암인데 수술이 지연됐더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건드려 놨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것이 빠른 시간 내 뭐 한 달 이내 또는 그 2달 이내까지 한 달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2달 지나는 시점에서 쭉 해서 사망률이 올라갔다. 상대적 사망률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직 검사로 인한 궁극적인 치료 지연, 수술 지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요것도 되게 이제 영국 논문이에요. 종합암센터라는 데서 했던 논문인데 암 치료 지연으로 인한 사망률에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이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논문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2000년부터 2020년 한 20년에 걸쳐서 연구에 게재된 연구들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일부 암에서 암 치료 지연이 4주만 돼도 사망률 증가와 연관되다. 그러니까 4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부 암에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암이라는 경우는 아니고, 그러니까 방광암 같은 경우 또는 병기가 낮은 경우 말고 일부 암에서 조직 검사 후 4주가 넘으면, 근데 뭐 우리가 연기하고 싶어 연기하나? 상황이 그래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암은 아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특히 중증도가 높다면 치료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급하면 바로 해주세요. 한 달, 2달 후에 하는 거는 악성도가 낮은 암들이 그래요. 그건 뭐 늦게 해도 상관없는 암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좀 늦어도 대개는 모든 갑상선암이 다 그렇지 않고 대개는 지원해도 괜찮기 때문에 좀 늦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암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환자에 의해서 또 늦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 동네 병원에서 했다가 또 어디 갔다가 뭐 온갖 유명한 데 다 다니다 보면 한 2-3달 걸려. 그러니까 조직 검사하고 나서 그 경우는 환자나 보호자의 그 귀책 원인이 있는 거고요. 의료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한 곳에 몰리니까 또 많아서 늦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유명한데 지연이 되는데 또 암도 조직 검사가 안 좋은데 기다리는 것은 결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 논문을 봐서는 그렇게 해봅니다. 근데 뭐 많은 연구도 계속 있을 겁니다. 자, 반드시 조직 검사하면 지연되면 나쁘다가 아니라 일부 암에 있어서 특정한 그 조직 성향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방광암보다는 이제 재발이 문제예요. 방광암은요. 그 전신보다는 재발 좀 꽤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광암 경우에는 이제 뛰어도 되지만 거기에 BCG라는 우리가 그 결핵 예방 주사 같은 걸 도포해 버리면 그 벽에 있는 것들을 작은 또 변형세포를 없애기도 하니까 그런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내시경해서 또 재발하면 또 떼어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방광암 경우에는 굉장히 저거한데 여기 있네요. 그 필요시에는
그 안에 항암제를 주입하고 오기도 하고 고위험군은 BCG라는 예방 주사를 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재발이 안 되게 그런 치료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저등급인 경우에 얕으면 이제 그런데 이게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때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이, 암의 깊이와 그 암의 등급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냥 방광을 조시겠더니 전이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명확히 얘기 드렸어요. 하지 마세요. 네, 오히려 주기적인 관찰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 검사가 되게 중요해요. 뭐였는지 궁금하면 자료를 갖고 오시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환자분께 그렇죠? 예, 걱정보다 좋은 오늘은 이제 이번 달 시리즈 중에서 암과 오래 싸우려면 한 가지 방법 갖고서만은 완벽하진 않고 수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수를 준비합니다는 걸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치료 안 해본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암 치료를 했던 수많은 환자분들은 암이 이렇게 녹록하진 않다.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치료를 하던 중에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우에서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치료를 바꾼 경우도 있고 또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치료가 변경되는 경우 등등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도 중요하지만 다음 치료가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준비된 게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듯이. 그래서 또 하나는 암이 시간 지나면서 변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다음 수를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얘기 드렸지만 처음 듣는 약이 효과가 다해서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세포 그 이후에는 암세포가 여기 적응해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듣다가 변화를 시켜버려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표현형을 바꿔서 처음에는 표적에 듣다가 안 듣거나 또는 세포 독성에 듣다가 안 듣거나 면역 치료에 듣거나 안 듣거나 이런 식으로 내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치료 방법 적어도 다른 수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치료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병행 치료, 통합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수술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치료지만 선행항암을 하거나 수술하거나 수술을 방사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병행 또 기존 치료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온열 치료라든지 비타민C 치료라든지 등등의 고압산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내성이라는 거는 얘기 드렸지만 처음부터 안 들으면 내성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듣다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듣다가 너무 억울하죠. 이건 암의 특성이 그래요. 암이 흔히 만난다. 정말 흔히예요. 흔히 만난다. 내성은. 그러면 내성이 언제 올 거냐? 몰라요 아무도. 평균은 알아요.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래서 요 약은 평균 몇 개월. 요 약은 평균 1년 반.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럼 평균이지. 어떤 사람은 그 전에 내성이 오고 평균보다 빨리. 어떤 사람은 5년 지났는데 안 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의사들이 몰라요 누가 그런지.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 김민지 박사님 표현이 그래요. 모른다고. 이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팩트죠. 그러니까 그만큼 암 치료가 어렵기도 하고 기회도 있다. 6개월 전에는 내성 생긴다는데 5년 지나도 내성이 안 생겨. 그런 사람들 그 안에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니까 할 도리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 내성 발생 시작. 폴피리녹스라는 것은 췌장암 환자들은 알 거예요. 췌장암 환자를 담당 환자들은 폴피리 이런 게 있는데 약제를 몇 개를 병행했는데 객관적 반응률. 그러니까 이 약을 썼더니 몇 명이 효과가 있지? 31.6%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에 3명이 효과가 있다. 7명은 효과가 없다. 반응을 안 하고 이제 처음부터. 그죠? 내성은 언제 생기느냐? 평균 6.4개월. 평균이에요. 이 전에 생긴 사람도 있고 2년 3년 동안 계속 했는데 암이 스테이블하게 멈춰 있는 수도 있었어요. 면역항암제 요새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70-80%, 80% 4명, 5명에 4명은 아예 안 듣거나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긴다면 언제? 10.6개월 정도 평균. 메타 분석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연구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성이 오더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아요. 관해도가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반응했다가 안 오는 사람도 있다.
자, 여기서 좀 빼먹을 거는 요것 때문에 낫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으니까. 예. 근데 얘기했지만 내성이 끝은 아니다. 끝이면 뭐 다른 약제들이 치료 방법이 없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항암제 병용 환자가 견딜 수 있다면 약제들이 최근에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보다는 새로운 그 허가난 치료제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치료로 결국 내성이기 때문에 하나의 치료로 완벽한 치료는 없다. 그리고 기존 치료도 중요하지만 같이 병행할 치료를 찾아야 된다.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온열 치료라든지 비타민 C 치료 등등과 병행하는 연구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의 그 독점이면서 특허가 있는 약만이 반드시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병행 또는 통합을 통해서 좀 더 내성을 늦게 오게, 안 오게 하면 제일 좋지만 늦게 오게 또는 일부 안 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이 순서가 달라지면 상태가 달라지면 조금 더 효과가 적을 것이다. 근데 이미 끝났는데 그 환자한테서는 내가 살던 시대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불복이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짜장면과 짬뽕이 있으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가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충분한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의 치료가 아니라 전략이다. 우리가 육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듯이 또는 용병이 있듯이 이걸 잘 조합해서 하다 보면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이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월남전에 참전했었는데 뭐 월남이 좋다 월맹이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여튼 그 월남에 우리 국군하고 또 미군이 좀 도와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와준 곳이 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개방도 많이 됐는데 어찌됐거나 그 당시 전투만 봤을 때는 도와준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라는 개념을 밖에서 하는 치료를 이렇게 도와준다. 국군과 미군이 같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내 면역이 있어야 돼요. 내 군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같이 해야지 그 전투나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듯이 어느 하나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치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컨디션도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영상도 반복적으로 그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그 있어요. 한 2, 3개월에 한 번씩 하라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암의 진행 정도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갖고서 결정하면 안 돼요. 조양 PCR도 마찬가지고 올라가거나 낮았다 해서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 상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길어지면 그 부작용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적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소 치료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췌장암이 저희가 워낙 많으니까 췌장암 뭐 3기, 4기 환자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4기였는데 수술 가능해져서 수술한 분도 있고요. 3기 수술이 불가능했는데 혈관에서 떨어져서 중입자까지 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환자들은 되게 초반부터 열심히 같이 했어요. 병행 치료를. 제가 온열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하는 걸 그리고 믿고 했어요. 중요한 게 열심히 믿고 한 분들의 확률이 높았다는 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항암만 계속 하다 보면 부작용이 내성이 오잖아요. 내성 오기 전에 뭔가 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 중에 지금도 계속 잘 치료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초반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합해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다른 수를 생각하자. 다시 검사할 때 상황에 따라서 뭐 재조직 검사,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원래 선암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암으로 바뀐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처음에 잘못 알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암이 동시에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의 암에서 다른 거 전이된 줄 알았더니 두 개가 다른 암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치료자 입장에서도 그에 대응해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검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전이암 치료의 현실적 목표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전이가 되면 일반적인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국소 치료가 가능한 암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퍼센트 이상 조금 치료 관해율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고요. 장기 안정으로. 그다음에 치료 과정 중에 삶의 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히 잡고서 간다면 전이암도 충분히 관해되는 경우도 있고 유지할 수 있다.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전이암 6년째 너무 편안하게 사세요. 나중에 전립선암 환자도 있고 또 여러 암종 환자들도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전이 안 되고 국소했을 때는 당연히 수술, 방사선 치료, 뭐 고주파 색전술 등이 이제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주파는 이제 아메리카에서는 그런 고주파가 아니라 고주파 컴마가 잘못 찍혔는데 고주파를 이거 색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선 색전, 항암 색전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치료란 그런 거예요. 국소에 있는 거를 제거할 때. 근데 전이가 되는 게 안 되고 근데 최근에는 국소암은 없다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거할 암이 있다.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소 치료를 하더라도 전신적인 보조 치료가 이제는 같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신 치료는 이제 전체에 있는 암을 목표로 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국소 치료는 국소로 딱 제한돼 있을 때 전이가 됐더라도 어느 부분이 국소돼 있으면 그 부분이 또 증상이 또 안 좋다면 그걸 떼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는 것을 제거할 때는 국소 치료라고 전신에 퍼져 있는 걸 목표로 할 때는 전신 치료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 보완 관계다. 역할이 있다. 그리고 이제 치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많이 한다고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치료를 적게 했는데 암이 제압이 된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굳이 많은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랑에 오신 분들한테도 뭐 오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가 뭐 10가지 이상 돼요. 그럼 그걸 다 해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근거나 또는 이 지금 상태에서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먼저 한두 개 하시고 나머지는 뒤에 좀 여유를 남겨둬야지. 이거 다 써버리면 나중에 좋아지면 뭐 때문에 좋아지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내색이 생기면 그때 가서 뭘 할 거고 뭐 때문에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잘 듣는 거 잘 듣고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몇 가지 소수로 가는 것이 낫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보다 치료적인 이점이 있는 것을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반드시 적게 하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으로 해서 수가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표준 치료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부작용이나 또는 더 이상 약제가 없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 임상 가능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또 암이랑 같은 곳에서 또 같이 병행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치료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선생님들은 이런 개념이 미국도 이제 정립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럽은 좀 많이 했고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도 이제 통합 암학회라는 걸 통해서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방 선생님들도 있고 또 우리 의료 쪽 있고요. 그래서 뭐 양한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뭐 기존의 이제 치료 또 과거의 이제 치료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우월하다, 통합돼야 된다, 한쪽에 깔아 들어와라. 뭐 그런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오래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도움이 되는 치료가 있다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중심에 놓고 봐야지 너와 나의 그 어떤 기술적인 우위 또는 밥그릇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 하나를 서로 무시하는 게 아니고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면 조금 같이 서로 도와서 좋은 쪽으로 결과를 내보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까지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근거가 있으면 다른 치료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는 부작용이 적다면 근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모르는 치료는 안 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환자의 그 니즈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은 조금 또 생각은 접어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항상 영양 근육 이건 뭐 너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다음 수 또는 환자의 치료에 대한 그 변경 또는 치료에 대한 그 평가를 위해서 기록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대학병원 선생님들도 기록해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제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우리한테 암이랑이 올 때도 좀 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질문해서 알아내는 것도 있지만 환자나 가족들이 좀 정리해서 한두 장 정도 정리해서 알고 있는 것 또는 최근에 발생한 정말 힘든 것들에 대한 솔직하고 정확한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좀 도움을 주고 저희가 의견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로 정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모으고 정리하는 가족 중에 조금 브레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너무 이게 가족들도 보면 너무 많으면 이 얘기해주고 저 얘기해주고 환자도 복잡하고 또 주보호자가 복잡해서 주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환자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제 환자와의 그 교감을 통해서 환자의 맞춤형으로 가져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우리 의료진한테 알려주려고 정확히 해서 의료진이 뭐 신이 아닌 다음에야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잘못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 환자가 치료하고 나서 침대에서 뭐 12시간 깨어 있는데 뭐 7시간은 침대에 누워 있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응급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의한 응급 상황, 치료에 의한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정리해서 해야 됩니다. 보호자는 옆에서 그냥 응원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에 이 치료자들과 또 환자의 사이에서 중요한 소통의 역할을 해주시는 동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절대 나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까지 뭐 물어보면 너무 창피해.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물어보시고 또 뭐 그런 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따로 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보만 많이 주시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그리고 요새는 AI도 있고 구글도 있잖아요. 근데 AI는 조금 거짓말하니까 AI는 이제 너무 믿으면 안 되고 그런 자료 갖고 궁금하면 이렇게 좀 대화가 되는 그런 의료진이 있잖아요. 꼭 의사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서 또 최근에는 의사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가족이 한두 명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알려주지. 안 물어보는데 뭘 알려줘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숨지 마시고 나와서 뭐 암 환자가 죄인이에요? 아닙니다. 얘기를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는 그런 편안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마음의 짐이 덜어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반드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뭐 그런 얘기가 누군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자, 그래서 그 의사에게 그 치료 효과에 대한 걸 확인해야 되고 다른 치료 옵션, 다른 수를 생각해 놔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준비해야 될 검사 항목, 그다음에 치료 목표 등해서 뭐 이런 꼭 내용보다는 물어보시면 다 달라요. 그런 걸 좀 정리해서 물어보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제 부탁. 그리고 이제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당연히 부작용이 크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치료보다 삶의 질. 이거는 뭐 결국은 모든 중심에 환자가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재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환자 말대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환자의 말을 귀 기울이라는 거지. 그래서 다른 치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산에 들어가서 마음 내려놓고 있었더니 암이 진행을 안 하거나 줄어서 간혹 없어져서 온 경우가 있다고 김은지 박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케이스 본 것 같습니다. 그걸 뭐 얘기해봐야 믿지도 않으니까. 근데 있습니다. 있는데 얘기하기는 좀, 왜냐면 전 친구 의사인데도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암이 있는데 그대로예요. 5년 지났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환자가 사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우연찮게 그게 맞았던 것 뿐인 거지. 예.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핵심 메시지는 오래 싸워야 됩니다. 오래 싸우려면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체력에 대한 안배, 그 치료 과정에 대한 그런 버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 결정에 있어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얘기 나누는 사람과 소통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수를 준비해야지 편안하거든요. 요거 하다가 요거 아니면 끝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다음 수가 있어요. 근데 없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치료에 너무 걱정하고 치료 안 되면 어떡하지 보다는 지금 치료 최선을 다하되 다음 수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위해서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 아멘의 생각이었고요. 질문 한번 볼까요? 네, 고 시선을 가진 선생님이시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미슬토는 별로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미슬토를 주기적으로 맞고 계신데 미슬토가 별로라는 말이 많대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이 유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점에서 별론지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 삶의 질 쪽에서는 미슬토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된다는 그 근거들이 꽤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마 유럽 특히 독일을 중심해서 굉장히 뭐 거의 100년 수십 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또 결국 우리나라 들어와 있고요.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이 혼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치료적인 거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들이 일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기다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미슬토도 주기적으로 맞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어머님이나 또는 얘기하신 보호자분이 걱정 안 시킬 정도까지 한번 준비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라는 것은 치료적인 별로냐 이것에 정말 삶의 질에 도움이 안 되느냐 이거 두 가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적인 것과 삶의 질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